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도 형성 모델의 피시바인의 수정 모델, 즉 행동 의도 모델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피시바인의 이제 초기 모델을 보여드렸고 설명했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한계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된 게 바로 수정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의도 모델의 개념은 특정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소비자가 느끼는 사회적 압력, 그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포함이 돼요. 압력인 주관적 규범, 서브젝티브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주관적 규범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면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개인의 행동 의도, behavioral intention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자 개인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태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행동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그 자기가 그 받고 있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주관적 규범까지도 동시에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의 행동 의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태도만 측정했지만 여기서는 바로 주관적 규범이라는 것도 동시에 고려한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죠. 그래서 이 행동 의도 모델의 두 가지 특징으로 대상물에 대한 태도를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표현한 거예요. 대상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표현한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과 이러한 규범에 순응하려는 개인의 순응 동기까지도 같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의도 모델에는 그 사회적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 규범을 고려한다는 게 완벽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동 의도 모델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AO라고 표현한 게 이제 AB라고 하는 거죠. 특정 행동 B를 수행함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태도. 그리고 SN, 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A, B는 또 BI, EI, 그 앞에서 얘기한 BI, EI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서브젝티브 놈이라는 건 MB와 MC라는 것이 곱해져서 서브젝티브 놈이 들어가요. MB는 규범적 신념. 그러니까 뭐 노마티브 빌리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응하려는 동기. 그게 바로 MC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W1과 W2는 가중치, 웨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1, 웨이트 2라고 하는 건 소비자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가중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정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 수정 모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마케팅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자 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이 다 초기 모델, 그죠? 중요도와
속성 평가를 받는 그 브랜드별로 그러한 초기 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주관적 규범이라는 것까지 일일이 속성에다가 주관적 규범까지를 다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마케팅 전략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 모델 가지고 특정 행위를 수행함에 대한 소비자 태도, 요 A, B라는 걸 구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B하고 E, 그죠? 고려 중인 제품이 바람직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바로 빌리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 느끼는 해당 제품 속성의 중요성에 대한 정도가 E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도를 EI라고 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앞에서 이 노트북에 대한 평가한 부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각 브랜드별로 B, 그거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걸 고려했더니만 여기서는 오히려 이 LG IBM 값이 가장 커집니다. A의 그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비자 태도는 LG IBM이 가장 커지고, 삼성 센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TG 삼보가 세 번째로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TG 삼보 값이 가장 우세하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만큼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에다가 이제 또 서브젝티브 노움이라는 주관적 규범이라는 걸 또 고려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 의도 모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관적 규범 모델이라는 부분은 바로 주관적 신념과 수능 동기로 구성되어 있죠. 주관적 신념이라는 건 타인의 기대가, 즉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살 때 이거 부모님들이 보통 이런 거 입지 마, 뭐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기대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겠죠. 그리고 타인의 기대, 부모나 친구, 동료들의 그런 기대에 순응하려고 하는 개인의 동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서브젝티브 놈이라는 것은 바로 MB와 MC의 곱으로 또 역시 계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규범적 신념으로 증거 집단 또는 타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에 기대하고 있다고 믿는 정도예요. 그리고 증거 대상 J의 영향에 순응하려고 하는 순응 동기가 바로 MCJ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된 것이 바로 서브젝티브 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게 바로 보상적 모델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보상적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보상적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좀 낮은 평가를 받은 속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은 속성이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보상적 모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전체 속성을 다 고려해야지만 그게 가능했죠. 근데 이 비보상적 모델에서는 단지 몇 개의 속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 관점에서 대안을 평가하는 모델이다. 소비자들은 두세 가지의 극히 중요한 속성에 의해서만 상표를 평가하고, 또 이들 속성 중 어느 하나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 상표를 아예 구매 대상에서 배제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게 비보상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일이 모든 속성이라는 걸 다 고려한다는 게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어떤 그 좀 관여도가 높고 막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일일이 다 따져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런 속성들을 다 고려해서 일일이 다 따져본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빈도가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보상적 태도 모델에도 결합 모델이라는 것과 분리 모델이라는 것과 사전식 모델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합 모델을 보면 우선 고려 대상 제품이나 상표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다른 속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최고 기준점을 넘지 못하는 제품이나 상표를 제외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네 가지 치약 상표, 그죠? 울트라 브라이트, 그림, 크레스트, 콜게이트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상표에 대해서 속성은 충치 예방, 향기, 하얀 치아라는 세 가지 속성 중에서 첫 번째 속성을 딱 보니까 울트라 브라이트는 아예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제외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남은 상표들 중에서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남은 것 중에서 보니까 그 다음 향기로 넘어가니까 크레스트가 또 빠져요. 그죠?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아서. 그러고 나니까 그림과 콜게이트만 남잖아요. 여기서 또 역시 이것도 다 떨어지게 돼 있고요. 나머지 속성을 따질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콜게이트 그림이 남는데 콜게이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콜게이트가 다 남아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보상적 태도 모델의 두 번째가 분리 모델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속성을 미리 정한 후, 이게 정인데, 정한 후에, 우선 속성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우선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얀 치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속성을 먼저 제일 정해 놓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속성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성 내에서 브랜드 간 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얀 치아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보니까 하얀 치아는 울트라 브라이트라는 것과 콜게이트라는 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나머지는 다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머지는 다 고려하지 않겠다. 요 두 가지 가장 우수한 속성에서 높게 평가받은 브랜드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분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속성 제일 중요한 것만 먼저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결합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속성부터 덜 중요한 것을 차례대로 이동시켜 가면서 브랜드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해당 속성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브랜드가 선택된다. 가장 중요한 속성부터. 충치 예방을 가장 중요한 속성에 이제 1순위로 놨어요. 그러니까 그램과 크레스트가 7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향기예요. 거기서 이 둘 중에 보니까 6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7로 이 두 개의 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내려가니까 6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요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해당 속성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브랜드가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정됐고 여기서 이제 바로 6점을 받은 두 번째 속성에서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상적 모델과 비보상적 모델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뭐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정말 속성을 일일이 다 따져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몇 개 중요한 속성 딱 정해놓고 그 중에서 우수한 게 뭔가를 따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예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태도를 형성해서 그 태도를 형성하는데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도 형성과 관련된 보상적 모형과 비보상적 모형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패티앤 카시오포라는 학자의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는 거예요. 정교화 가능성 모델. 일레보레이션 라이클리 후드 모델이다. 이것도 매우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역시 사회 심리학에서 이 등장한 모델이죠. 이건 이 일반적인 태도를 형성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지구조에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래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중심 경로라고 하는 센트럴 루트라는 거, 그리고 주변 경로라고 얘기하는 페리퍼럴 루트라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 경로를 거칠 때 그 프로세스가 다르고 주변 경로를 거치게 되면 또 프로세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모형의 이 플로우 차트를 잘 보시면 우선 제시된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보 처리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정보를 내가 처리할 만한가? 처리해야겠다?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부분을 또 따져요. 근데 내가 이거 정보 처리를 할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없다가 판단되겠죠. 그게 있다면 인지 과정의 성격을 또 따져봐요. 정말 그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우호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정보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비우호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면 그 정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생각이 좋게 평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생각이 없거나 중립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이 잘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면 인지구조에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비우호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동일해 그러면 인지구조의 변화가 없겠죠. 있다 그러면 그게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지속적인 거죠. 이게 바로 중심 경로를 거칠 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변 경로로 간다는 건 제시된 정보를 보고 정보 처리 동기가 별로 없어요. 없게 되면 설득 단서라는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득 단서가 이 주변 경로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정보 처리 동기가 없어도 설득 단서로 넘어가고 정보 처리 능력이 없어도 중단되죠. 그럴 경우 전부 다 이 설득 단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지 과정의 성격이 없거나 중립적이면 또 설득 단서로 넘어가고 인지 구조의 변화가 없을 때도 역시 또 설득 단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설득 단서라는 게 이 주변 공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설득 단서에 의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설득 단서에 의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변적 태도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설득 단서라는 건 바로 아주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주로 설득 단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 어느 나라 제조국, 원산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설득 단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 단서 하나만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정교와 가능성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도 또한 고관여냐 저관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보 처리 동기나 정보 처리 능력 또한 다르겠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정보 처리 능력이나 동기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주로 중심 경로로 거치는데 그것도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다 따져볼 경우, 즉 고관여인 상황에서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저관여 같은 경우 그냥 이게 made by Japan, made by Germany 이런 독일제, 일제 옛날에 이런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 거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해서 구매를 결정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정교와 가능성 모델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관심이 많을 때, 즉 고관여일 때 열심히 보고 듣는다. 메시지 내용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된다. 중심 경로를 거친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경우 메시지엔 관심이 적고 배경이나 색상, 모델 그런 거에 의해서 오히려 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광고의 내용 중에서도 그냥 저기 등장한 모델이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그냥 모델에 의해서 그냥 좋게 봐주는 거죠. 근데 관여도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어떤 것이 지금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에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정교와 가능성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태도 형성 모델에서 또 이 저관여 학습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저관여, 말 그대로 저관여 상황인데도 학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관여가 뭐예요? 그냥 유심히 안 봐요. 열심히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저관여 상황이잖아요. 이 저관여 학습이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크루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크루그만의 저관여 학습 이론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 크루그만이 아마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저관여 학습 이론을 주장한 겁니다. 이 저관여 학습 이론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TV 같은 경우는 저관여 매체라고 볼 수 있고 인쇄 매체는 고관여 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TV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접하게 돼 있는 거죠. 그 TV는 열심히 내가 보지 않아도 들리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인쇄 매체는 내가 능동적으로만 봐야 되죠. 이건 내가 신문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잡지도 내가 계속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고관여 매체예요. 그죠?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자극들이 접촉되어지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TV는 저관여 매체라고 하는 거고 인쇄 매체는 고관여 매체라고 하는데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관여 학습 이론이다. 저관여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보고 정보를 찾고 정보에 대해서 막 열심히 읽어보고 그러지 않는데도 TV에서 그냥 들리는 것만 가지고 그냥 TV 틀어놓고 있는데도 내가 열심히 TV를 보지 않는데도 TV 광고를 열심히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소비자의 머릿속에 학습이 되어지더라는 게 바로 저관여 학습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이 제이 온스라는 학자의 단순 노출 효과.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바로 뭐예요? 동일한 자극도 반복해서 노출하면 그 자극에 좋은 감정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극도 반복해서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 그 자극에 대해서 호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예전에 그 사회심리학에서 원래 다 등장한 이론들이잖아요. 그 단순 노출 효과 같은 것도 다 실험을 통해서 대학 캠퍼스 내에서 단순히 오고 가는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끼리 일단 호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제이 온스라는 학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녀 관계에서도 자주 눈에 띄면 익숙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히 자주 접촉해서 봤을 뿐인데도 호감이 유발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관여 학습 모델을 적용해 보면 저관여 하이어라키라는 건 바로 인지 그리고 바로 행동이 일어나요. 그냥 내가 이게 어떤 거다 어떤 거니까 그냥 바로 사보게 되고 사보니까 써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이것이 형성된다는 게 바로 저관여 하이어라키 저관여 위계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 단순 노출 효과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저절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건 호감이 유발된다라는 그런 효과랑 일치가 되는 거죠. 그죠? 반복 노출 자체가 라이킹을 유발한다. 호감을 유발시킨다. 사실은 여기 예를 들어 한자 노출 같은 게 그냥 자주 보게 되면 한자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좀 없어지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반복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생긴다는 게 단순 노출 효과예요. 그 약간의 인지가 형성되면 행동, 전자는 바로 저관여 하이어라키죠. 그리고 나서 태도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후자는 반복 노출 자체로 태도 자체가 그냥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관여에서는 그래도 인지라는 거, 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구매가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도가 먼저 안 형성되고 그냥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고 나서 써보니까 괜찮네, 별로네 하는 것이 이제 태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관여 소비자의 태도 형성이다. 그게 바로 이제 태도 형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소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관여 소비자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정보를 취득하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뭔가 상표를 탐색하고 막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경우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다 저관여 소비자라고 봐야겠죠. 저관여인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한 태도와 상표에 대한 태도도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이제 광고에 대한 태도가 좋게 형성되면 그것이 상표 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거에는 광고에서 어떤 제품이나 상표에 대해서 뭐 좋다라고 막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광고 태도도 소비자가 상품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예전에 맥주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히 오비 맥주에 뭐가 좋다라는 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구체적인 속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은 예전에 오비가 맥주가 바로 그냥 룰루랄라 하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였어요. 오비가 있으니까 오비 맥주를 마시니까 그냥 즐겁고 막 그런 장면, 신나는 장면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비 맥주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호감을 형성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비 맥주 옛날 광고 보면은 다 뭐 오비가 좋다, 그죠? 그래서 오비 맥주 있는 상황에서 뭐 사람들이 좋다, 오비가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뭐 파티 장면, 뭐 즐거운 장면. 근데 이제 화이트 맥주가 거기다가 물 논쟁을 시작한 거죠. 물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그 상황을 뒤집은 거죠, 사실은. 그 사실은 이 관여도에 따라서 상표 태도 형성이 달라져요. 고관여 상황이면 인지적 정보 처리를 하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광고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요. 저관여 상황에서는 별로 주의 안 기울입니다. 그냥 뭐 하나의 오락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정서적 반응이 감정 전이에 의해서 상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그 광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광고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뭐 즐거운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거기서 온전성 같은 거, 정을 느끼는지, 그런 정서적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런 정서적 반응이 감정 전이에 의해서 상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광고에 대한 반응 자체가. 그래서 저관여 상황일수록 상표 속성의 신념보다 광고 태도가 상표 태도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저관여 상황 같은 경우는 광고를 절대로 뭐 제품을 막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아요. 이것이 뭐 어떠다 저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소비자에게 즐거운 유머스럽고 재밌는 그런 장면, 유쾌한 장면만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저관여 소비자들을 향한 어떤 태도 형성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실은 문해의 결과로서 이제 학습이 되는 수가 많다. 그다음에 집단의 구성원 자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 가족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 요소, 가족의 태도, 그 다음에 집단의 구성원 자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문화의 결과라는 게 바로 그 사회 전반에 걸쳐진 문화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학습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태도를 형성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돼요. 가족이라는 것도 태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물론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집안에 아버님이 되게 완고하다.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좀 완고한 분위기 집안이다. 아버님이 좀 자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좀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이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다 태도라는 것이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도 그다음에 가족의 태도에 의해서 집단의 구성원 자격으로서도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향 요인이 무수히 많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것들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태도 형성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태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 나온 내용까지는 태도 형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태도 변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도 변화. 소비자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광고, 제품, 상표 등의 메시지에 대한 인지적 반응에 달려 있다. 인지적 반응. 인지적 반응이 이제 뭐는 어떻다. 뭐 광고나 제품이나 상표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사실은 인지적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 인지적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념의 형성. 당연히 뭐 긍정적 신념을 형성하게 되면 긍정적인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부정적인 신념이 형성되면 비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욕구. 이게 바로 균형 이론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균형 이론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대상과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내가 있다면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균형이 깨지게 되면 뭔가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상표 노출로 인해서 계속 갖다가 그냥 메시지를 접촉시키면 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앞에서 우리가 뭐 저 제이온스 얘기도 했잖아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반복적인 상표 노출이라는 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자주 눈에 띄지? 자주 보이지?에 따라서 그냥 뭐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그런 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보 전달자의 의도가 뭐냐? 이게 숨은 의도가 뭔가 있나 보다.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역시 또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략적으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경우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도 변화 전략에는 인지 반응 이론을 활용해서 인지적 반응의 창출로 태도 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뭐 제품의 그런 어떤 특징 몇 가지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계속 소구를 해서 인지적 반응을 정확하게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태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단순 노출 효과가 바로 자꾸 반복적인 노출을 하고 호감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적 반응의 자극을 통해서 또 역시 태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바로 광고에서 본 그런 뭐 광고 장면이 좋다든가 아니면 모델이 마음에 든다든가 그런 감정적 반응들, 그런 것이 이제 또한 상표에 대한 태도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향의 귀인을 통한 태도 변화. 성향의 귀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부 귀인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태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심리적 균형의 회복을 통한 태도 변화. 이게 이제 균형 이론이라는 부분과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인지 구조의 변화를 통한 태도 변화. 이게 이제 인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인지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역시 또한 태도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속성 태도 변화 모델을 응용한다. 즉 속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속성에서 이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요하다는 걸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인지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진 중요도에 따르는 다른 상표가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태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태도 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태도 변화 전략을 써야 되느냐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제품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기 자사의 또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고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시장의 어떤 상황도 어떤지 봐야 되고 우리랑 경쟁 상대가 누군지도 봐야 되고, 아무튼 그런 뭐 상대방이 광고를 엄청나게 더 많이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상대방보다 더 광고를 많이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게임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도 변화 전략을 이제 펼칠 때 우선 구매 전에 태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구매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는 부분이죠. 욕구의 방향이나 강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욕구의 방향이라는 것도 구매 전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강하게 형성된 사람도 있고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욕구의 방향이나 강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써서 태도 변화 전략을 일으키는 방법이고요. 신념의 변화는 내가 어떻다, 뭐는 어떻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가 뭐는 어떻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상표 평가의 변화, 어떤 상표가 좋고 어떤 상표가 나쁘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가를 또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표현 기능을 이용한 태도 변화. 이 가치 표현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태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죠? 가치 표현 기능. 가치 표현 기능을 이용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매 전에 태도 변화 전략을 이런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태도 변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인지적 반응의 창출을 통한 태도 변화는 인지 반응 이론이잖아요. 일단 설득 메시지가 노출돼요. 그죠? 일단 설득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데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과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접촉한 내용이 그것을 지지해주는 주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인지 반응은 그죠? 반대 주장이 많다, 내 지지 주장이 많다 하면 태도 변화는 의도하는 것과 반대로 당연히 발생하겠죠. 반대 주장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지지 주장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반대 주장을 내가 통해서 그걸 이제 많이 듣게 되면 태도 변화는 의도하는 것과 반대로 발생하니까 상표 전환, 상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지 주장이 그 부분을 받게 되면 구매 의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인지적 반응을 통한 태도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지적 반응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이라는 것이 반대 주장을 내보낼 때는 뭔가 확실한 근거나 아주 믿음직한 모델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은 조심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지 반응 이론을 활용한 태도 변화 전략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지 구조의 변화를 통한 태도 변화 전략이 바로 다속성 태도 변화 모델인데 이 내용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좀 양이 많아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면 요 태도와 태도 변화 내용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생각되는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